거기서 이 학교가 자기의 네네. 역할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네. 이 마을 공동체가 어떤 방식으로 협력해서 우리 그 작은 학교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이현철 교수님 어떤 방식이 가능할까요? 최근에 우리 혁신학교 지정 관련해서 또 그리고 마을 교육 공동체 관련해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교육 주체로서의 교사 또 그리고 학부모, 학교 지역 공동체가 함께 협력해서 또 참여하고 교육 활동을 수행하면서 교육 과정들을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교육 과정은 굉장히 특색 있게 각 마을과 지역사회와 연계된 교육 체제들을 수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그 지역 안에서의 아이들로 자라면서 또 그리고 지역의 특화된 교육 과정을 수혜받으면서 학생들을 성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와 관련된 것들이 계속해서 앞으로 좀 추진되었으면 좋겠고 이러한 것들이 지역에 정말 뿌리가 내려져서 좀 효과성들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이 마을과 함께 한다라는 게 지금 나타나는 형태들은 학교와 마을의 어떤 활동가들, 어떤 단체들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길게 가고 성공적으로 가려고 한다면 저는 마을의 속살과 아이들이 수업과 교육 과정으로 만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을의 이장님이 학교 운영위원장도 하시고 운영위에 들어와 계세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그분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교육 과정, 이런 수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마을 안에 가진 인프라를 갖다가 이분을 통해서 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진짜 그 마을에 살고 있는 분들과 수업을 통해 만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인다면은 상당한 그 지역 공동체나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예. 선생님 학교 좀 보여줘야 되는. 좀 보고 싶은데요, 진짜. 대신 수양중학교 한번 자랑 한번 해도 될까요? 기회가 왔습니다. 네. 이번 기회에 하셔야 합니다. 네네. 마을에서 저희는 방과후학교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방과후학교가 선생님들의 수업이 끝난 후에 또 하나의 업무가 되는데요. 공간도 이동이 됐고요. 마을로 나갔고요. 그다음 수업 자체도 마을로 나갔고요. 공간이 나갔다고요? 네, 보통 방과후학교가 위탁 운영을 하게 되면 공간은 학교에 두고 선생님들만 들어오는 경우인데요. 그렇죠. 저희는 공간도 마을에서 운영하는 소꿈사라는 지역 교육 공동체가 사용하는 건물이 있어요. 시설물이 그쪽으로 완전히 나갔고요. 마을에서는요. 방학 프로그램, 주말 프로그램, 그다음에 도서관 운영, 뭐 돌봄 등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에 학교는 시설과 공간 예산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미래교육버스 진행하면서 숨들고 자기 학교 자랑한 경우는 처음. 팩트체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화면 취재를 했으니까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시죠. 전라북도 완주군에 위치한 소양중학교. 전교생 약 70명뿐인 소양면의 한 중학교인데요. 수업을 앞두고 바쁘게 움직이는 선생님. 알록달록 여름 제철 과일들이 준비되었는데요. 오늘 무슨 수업을 하려는 걸까요? 이게 완주군에서 생산된 과일들만 골라가지고 선생님들이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먹어보려고 해요. 같은 지역에서 난 과일 맛은 어떨까요? 한 입 가득 넣고 천천히 음미해봅니다. 남도 있고 오늘 맛이 어때요? 알아요? 되게 신선한 느낌도 있고 맛있어요. 토마토 종류가 엄청 다양한데 우리가 이제 소양리에서 나온 이 토마토의 종류는 찰토마토래요. 지역 농산물이 우리의 식탁에 오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며 농산물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이 수업에 참여하지는 않고 곁에서 지켜보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누구일까요? 저는 이제 소양중학교 소속 교사고요. 저기 수업하고 계신 선생님들은 대학생 멘토 선생님들이세요. 꿈사다리 학교를 저희는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대학생들이 주체가 되어서 아이들과 10일간의 일정으로 꿈사다리 학교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 수업은 꿈사다리 학교라는 농산어촌의 작은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대학생 멘토 프로그램인데요. 다양한 진로 탐색 수업들을 통해 학생들이 꿈에 한층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뭐 학점 인정되는 것도 아니요, 있나요? 그런 건 없어요. 봉사활동으로. 네. 대학생들은 봉사활동으로 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교육봉사 네네. 그래서 많이 하니까. 네. 서로 윈윈이네 그러니까. 네. 지금부터 재밌는 게임이 시작된다는데요. 우리 그럼 소양 5일장 시작해볼까요? 준비 시작!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는 상인으로 변신한 학생들. 달고 살짝 딱딱하면서 말라
버려요. 엄청 좋습니다. 여기 장사 너무 잘하시네요. 네, 너무 잘하죠. 잠깐만, 3개에 얼마라고요? 3개에 14,000원. 이게 3개 담아주실래요? 어느새 학교는 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장 많은 수익금을 낸 모둠이 이기는 게임인데요. 혹시 우리 쪽을 가장 많이 팔았다. 손. 88,000원에 팔았습니다. 포도를 88,000원에 팔았다. 저희 블루베리로 10만 원 팔았습니다. 우리 오늘 돈을 가장 많이 버는 데가 어디죠? 블루베리에게 박수! 대학생 멘토 선생님들과 함께한 오늘 학생들에게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학교에서는 공부랑 그런 거밖에 안 했는데 여기 방학 동안 대학생 선생님들이랑 해서 훨씬 재미도 있고 방학 동안 좀 나태하지 않은 그런 삶을 보낼 수 있어서 좋습니다. 훨씬. 대학생들을 만나면서 자기들이 몰랐던 이야기 그리고 평소에 선생님이나 엄마 아빠 그리고 형 누나들한테 털어놓기 좀 어려웠던 이야기들을 저희한테 털어놓음으로써 본인들 이제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선생님들 이야기도 들으면서 좀 이제 소통을 많이 하면서 성장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활동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학교를 벗어나 외부에서 또 다른 수업이 이어진다는데요. 학교 근처에 위치한 고산양교로 먼저 가볼까요? 백투더 조선시대. 학생들이 조선의 유생이 되었습니다. 전라북도 한 대학교의 교수님과 문화재를 통한 지역 알기 수업 중이었습니다. 처음 것만큼 이곳 고산양교에서 완주 지역 대표 효자에 대해 알아보며 효와 인성 예절 교육까지 받는데요. 학생들에게 지역의 역사와 가치를 알려주기 위해 대학 교수님도 두 팔 벗고 나섰다고 합니다. 향교의 공간이 또 저렇게 활용되는 것도 의미가 있네요. 그저 그냥 보여지는 죽어있는 공간이 아니라 이렇게 실제 학생들이 교육하는 그런 공간이 되니까 좋네요. 공간이 주는 교육적 효과가 또 있거든요. 지금 여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적은 수로 와서 그 수업을 또는 프로그램을 참가를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런 학생들한테 더 좋은 기회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효도를 배웠으니까 약간 부모님한테 좀 더 효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역사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안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집에 가기 전 학생들이 매일 들르는 곳. 소꿈사라는 학습지원센터입니다. 이곳에서 방과 후 보충학습이 진행되는데요. 이분은 학생들의 이웃사촌인 소양면 주민, 그리고 아이들의 마을 영어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럼 얘 비교급은 어떻게 해야 되지? 뒤에다 뭘 써야 될까? 그렇지. heavy어를 써야 돼. 그래가지고 소꿈사에서는 마을 어른들이 선생님이 되어 소양면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같은 시각 도서관에서는 책 수업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이분은 소양면 학생들에게 독서와 논술을 지도하는 마을 선생님입니다. 근데 마을 어른들이 어떻게 선생님이 되지? 그게 완주 지역이어서 좀 가능할 거예요. 왜냐하면 가능하다고요? 완주가 전주에서 인근 지역이고 완주의 기본적인 인프라가 굉장히 굉장히 탄탄한 편이에요. 네네. 이제 마을 선생님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전주에서 가깝기로 10분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특성화 교육, 댄스, 드론 이런 건 외부에서 들어오시고 교과 프로그램은 거의 마을 주민하고 학부모님들이 전형적인 마을 교육 공동체죠. 네. 협력적으로. 네. 마을 교육 공동체로 소양면의 교육 환경을 면밀히 분석해 필요한 교육을 적용했는데요. 기초를 한 지 한 5년쯤 된 것 같아요. 마을이랑 같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 해서 원래 전공이 국어였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살려서 아이들과 토론하고 토의하고 타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학원에서는 그냥 학원 선생님들이 그냥 너 이거 하라 하면 해야 되는데 여기는 저희가 원하는 답을 얻고 원하는 것을 질문하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교사와 마을에 거주하는 전문가가 함께하는 마을교육 공동체를 통해 소양면 학생들의 기초학습 결여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원하는 취미와 특기적성 수업까지 선택해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소꿈사 인원들로 구성된 풀뿌리 교육 지원센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활발히 이렇게 활동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지역 주민들도 인정하고 또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찾아오는 그런 것이 되었죠. 그래서 지금은
5학급에 75명 이렇게 자꾸 해마다 하나급씩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행복한 학교가 되고 있습니다. 마을과 함께 크는 학교, 마을과 함께 자라는 학생들. 지역교육 공동체가 힘을 모아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습니다. 소양중학교 사례를 보니까 지역사회 그 특성을 교육과정 내에 갖고 오고 또 지역사회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지역사회가 중심이 돼서 교육활동을 하는 걸 보니까 작은 학교의 장점, 가능성이 여기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선생님들의 노고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하고 나중에 관리하려면 이게 추가적인 노력이 엄청나게 필요하거든요. 늘 기승전 교사였습니다. 그렇죠. 이게 힘은 교사에서 옵니다. 네. 아니 근데 이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미래교육 플러스에서 그 이상적인 어떤 그 미래교육이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 그렇죠. 실제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교장님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굉장히 마을의 특성을 살리고 마을과 학교의 교육까지 굉장히 긴밀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밀히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소규모 학교들이 살아나는 방식이 특성화다, 특색화다 얘기하는데 어찌 보면은 지금 특성화나 특색화라는 부분도 보편화된 부분이 있어요. 혁신학교가 일반화되면서 이런 게 특성화다 한 것들이 일반적으로. 근데 실은 교육과정이라는 건 보편적인 국가교육과정을 학교가 받아서 지역에 맞게 진짜 지역화시키는 게 특성화인 거거든요. 그걸 얼마나 잘 해냈느냐.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지금 그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그런 과정들 안에서 아마 지금 학교와 지역사회가 굉장히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 자체가 굉장히 폐쇄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그 외부인이 들어와서 이렇게 교육을 실시하는 것, 또 외부인이 그 아이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어떤 교육적 책임 소재도 있고 여러 가지 조금 우리가 민감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만큼 학교와 지역사회가 굉장히 끈끈하게 또 긴밀하게 신뢰성을 확보하는 어떤 또 과정들이 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 안에서 아마 저런 마을교육 공동체의 아주 우수한 어떤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그럼 저 출발점은 어디서 누가 뭘 어떻게 갑자기 시작한 거예요? 마을에서 먼저 네 아이들에게 장소를 개방한 것 같아요. 저희가 농어촌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버스 시간이 굉장히 지역이 넓어요. 아이들이 통학하는 거리가 그렇기 때문에 많게는 학교 후에 버스를 3-4시간 기다려야 되는 아이들도 있고 저희 마을에는 PC방이나 편의점 같은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에서 학부모님들과 지역분들이 공간을 마련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편안하게 그냥 가르침이 없는 편안한 공간. 그래서 거기에서 간식을 제공하면서 아이들과 같이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학교에 문을 두드렸고 학교에서 마음을 열고 문을 열고 같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만의 아이들이 아니구나. 지역이 함께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공감하게 되었고 지금은 필요에 따라서 학교와 마을이 서로 논의하고 협의하고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학교들이 교육 경쟁력을 가지려면 지역하고 협력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중요한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지만 성공적으로 협력할 수 있을까 이거든요. 교장 선생님 경험이 많으시니까 무엇이 좀 필요할까요? 그렇게 되려면. 아까 말씀하신 거에 가장 답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같이 키운다라는 거죠. 아이들은 학교에서 혼자 키우는 게 학교가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같이 키운다라는 개념이 생길 때 지역의 책임감도 커지는 거죠.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커지는 거고. 근데 지금 보면은 우리는 교육은 학교가 한다. 이런 개념이 되게 강하잖아요. 그래서 도시에서는 참 어려워요, 그런 게. 근데 작은 학교, 농어촌에서는 이 공동의 교육에 대한 그게 좀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확대하는 거. 그리고 지금 농어촌 소멸 얘기 나오면서 지자체나 농림수산부 이런 데서도 굉장히 교육, 학교에 대한 관심들이 커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들어와서 도와줘야 할 부분들은 그 마을의 교육적 인프라를 확대해 주는 거. 아까 말한 대로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준다거나 아이들이 방과 후에 가 있을 곳을 만들어 준다거나 이런 외부적 지원들이 같이 있어야 하는 거죠.
학교가 폐쇄적일 수밖에 없었던 건 기존의 학교를 평가하는 시선으로 봤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평가하는 시선으로 학교를 봤기 때문에 학교는 폐쇄적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외부에서 학교의 교육과정에 참여를 같이 함께 한다기보다는 참관을 하려고 했었던 그런 측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학교는 주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 과정 안에서 선생님들의 노력도, 마을에 계셨던 분들도 더 이상 학교를 내가 평가하고 간섭하고 이러는 측면이 아니라 함께 아이들을 정말 키워가고, 그리고 아이들이 배웠던 것을 실제적으로 마을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함께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교육적인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함께 했던 게 기본적인 바탕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농산어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그냥 학교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마을 공동체 전체에서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 지역, 특히 농산어촌에서 작은 학교의 중요성,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요? 제가 예전에 그 지역 소규모 그 학부모들, 또 그리고 지역의 교육 주체들과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예. 면담 연구를 진행했을 때요. 선생님들께 그 학교란 무엇입니까? 질문하니까 그 선생님께서 또 우리 면담자들께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초등학교는 또 우리 중학교는 제 삶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나고 자라셔서 그 학교와 관련된 많은 추억들, 또 그리고 뭐 동문회들, 그 학교 안에서 단순하게 교육적 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추억도 자라고 학생들과 교우 관계도 맺고 또 지역 마을 행사도 학교에서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 사회에 있어서는 학교는 아주 상징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학교 그 이상의 의미들을 가지고 어떤 삶과 관련된 메시지들을 안고 있는 것이죠. 네. 사실 저희 미래교육 플러스가 교육부총리님, 또 교육감님, 또 전교 장학생님 최애 프로예요. 예. 이 작은 학교가 정말 이 지역의 어떤 중심 문화로 딱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적 뒷받침 이런 거 필요하다. 말씀해 주세요. 네, 강력하게 말씀드릴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의무교육을 시행하는 초, 중학교는 거주지 학교를 진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에는 생애 최초 입학으로 거주지가 아닌 학교에도 입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관내 소양 서초등학교의 아이들의 대부분이 전주에서 입학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졸업할 때는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전주시 중학교에 입학해야 하는 실정이에요. 예. 그런데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소양중학교로 입학을 희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도적으로 이게 어려운 실정이에요. 왜냐면 이사를 해야 되는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학생들은 그 관내 학교로 주소지와는 상관없이 입학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들은 다 중요하고 학교는 다 중요한데 지역적인 여건은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균형적으로 교육이 진행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좀 고민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관공서라든지 아니면은 지역의 어떤 많은 인원이 일자리를 찾아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사실은 안 되는데 그분들이 들어와서 자녀를 데리고 우리 학교의 아이들을 그런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아이의 학습권을 좀 보장해주고 싶은데 지역적인 여건이나 주변 상황이 그렇지 않은 것이 있어서 관공서의 학부모님들이 발령을 받아 들어오거나 근무를 하게 됐을 때 정주 여건을 좀 마련해 주는 것이라든지 학교 안에서는 마을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만 이제 뭐 거기 인원이 몇 명밖에 없으니까 학교가 거기 있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가 아니라 다 같이 성장해야 되고 다 같이 커야만 되는 그 아이들이기 때문에 학교를 지역 발전의 구심점으로 좀 생각해 주셨으면 또 작은 학교여야 올바른 교육 내지는 좀 더 풍성한 교육이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그런 마인드가 좀 더 발전된 그런 교육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 작은 학교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학교가 가고 싶고 머물고 싶고 모든 사회가 신뢰해주는 그런 학교로 거듭날 필요가 있는데 이런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작은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성공한 아이들이 가는 길이 어떻죠? 도시로 가서 좋은 대학을 가서 거기서 성공하고
내려오지 않죠. 그 지역에서 뿌리 두고 살아야 할 아이들에 대한 배려가 더 많이 필요하다. 학교 교육 과정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서 배우게 해야 된다. 내가 길을 가다 만나는 빵집 아저씨한테 아니면은 농부사 짓는 농부 아저씨한테 우리는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다 멘토예요. 지역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교육에서 연결지어 주느냐. 그리고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내 삶의 기반을 고민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작은 학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교육적 가치를 우리가 눈여겨보고 또 그 교육적 가치의 의미를 우리가 그걸 좀 깨달아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인적 또 제도적인 사항들을 좀 지원해주는 저희들이 좀 종합적인 좀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 생각되어지고요. 그런 노력들에 있어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께서 많이 지금 헌신하고 계신데 그 헌신들도 체계적으로 어떤 내용들 안에서 좀 만들어져 갈 수 있는 관심들도 좀 필요하다 생각되어집니다. 그 2022년이 되면 교육과정에 전면적인 개정이 있거든요. 그 전면적인 개정에 있어서 지역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그리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의 내용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개정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그 개정하는 제도적으로 개정 추진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현장 교사들이 지금은 소외되어 있는 과정이거든요. 현장 교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냄으로써 좀 더 제도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지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작은 학교의 가치를 믿고 작은 학교를 만들어낸다기보다는 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는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학교라는 데가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공간이니까 그 성장하는 공간에서 많은 어른들, 많은 그 교직원들, 주변 교사들도 결국은 아이들에겐 다 환경인데요. 그런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 환경이 아이들을 성장시키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군가 자신에게 의견을 물어봤을 때 가장 존중받는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교사건 아이들이건 넌 무엇을 원하니? 넌 어떻게 하고 싶어? 넌 어떻게 생각해? 라고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그리고 그 의견이 반영이 되었을 때 아이들은 자존감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의견이 반영되려면 학교 자치가 실현이 돼야 되는데요. 학교 자치가 실현이 되려면 지역의 전폭적인 지원도 필요하고요. 법적, 제도적으로도 뒷받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가 봉오동 청산리 전투 100주년이 되는 굉장히 의미 깊은 해거든요. 이 봉오동 청산리 전투는 일제강점기 최대 승리를 거두어낸 결과물인데 사실 이 독립군들을 들여다보면 그 숫자의 그 규모는요 너무 초라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지역 마을과 연대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저는 오늘 이 작은 학교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마을의 뿌리를 내리고 튼튼하게 성장하는 작은 학교여야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학교가 사라지면 지역 공동체가 사라진다는 마음으로 우리 지역사회가 함께 작은 학교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 지역에서 소외된 학교가 아닌 마을 공동체 안에서 소중한 학교, 작지만 큰 성장이 기대되는 학교, 이것이 작은 학교로 발돋움하고 또 우리 교육의 한 모델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격차가 누적이 되면 정말 그걸 해결하기 너무나 어렵습니다. 가정 환경이 어떤 그 교육 격차에 정말 큰 영향을 주고 있구나.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개별적인 관심을 줄 수 있는 학교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밀한 교육과정 설계 그리고 역할 배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모두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